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 건 아니거든요. 네. 관련해서 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왜 샀을까? 알박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음식료 삼양식품 같은 게 돌았잖아요. 근데 이 B2B 기업하고 B2C 기업하고의 차이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강하게 각인된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나 음식 패턴을 바꾼 거는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이번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쏘아 올린 이 음식료의 리레이팅,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의 리레이팅은 마치 2012년도에서 15년도 그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먹는데 그 전에 오리온, 롯데제과를 비롯해서 과자는 안 좋은 거야. 웰빙 바람이 불으면서 2011년, 12년도에 음식료 주가 박살났었어요. 박살났는데 뭐야 중국 관광객들이 막 싸들고 가고 불닭볶음면 요즘 먹방으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식료 전체 섹터의 멀티플이 PER이 거의 20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삼양식품부도 올라오고 최근에 덥다고 빙그레 올라오고 뭐 대상 올라오고 만두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멘텀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OEM, ODM 원료 이러다 보니까 약간 B2B 쪽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럼 네. 화장품은 또 수출 대표 섹터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화장품도 우리가 과거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옛날에 주도주가 이번에도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2012년, 15년도에 음식료의 리레이팅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화장품이었잖아요. 예, 화장품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예, 그러면서 그때 하유미 씨가 처음에 방송했었던 하유미 팩부터 해서 소라수 그리고 동물 마스크팩 등등 하면서 마스크팩 회사가 1년 반 만에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가 화장품에서는 뭔가 봤더니 화장품 그거 써보니까 저는 화장품을 잘 안 쓰지만 예, 아유 피부 레이저 미용 치료하는 게 훨씬 나 하면서 고가 시장이 오히려 피부 미용 치료기 뭐 미용 이런 의료기 많잖아요. 쪽으로. 네. 이 고가 시장을 그냥 레이저 치료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하면서 가버렸고 그런데 저가 시장은 고물가 속에 고금리 속에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저가 화장품을 찾는데 한국 화장품이 짱이야. 이러면서 그 보수적인 일본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제끼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1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의 모멘텀도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1, 2등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뭔가 이 분위기 속에서 좀 가성비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그런 제품을 내놓으면서 턴어라운드를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출하면 상반기의 주인공들이 거의 상승률로 봤을 때 막 실리콘토 500%막 그런 다음에 밑단에 화장품과 함께 제일 많았던 게 전력기기 쪽이었어요. 막 3, 400%씩 올라갔는데 이런 변압기와 거기서 확장된 뭐 전선, 기자재 이 전력기기 수출 요건 저희가 또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익 실현을 하자.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선되면 IRA 법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모멘텀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내든 바이든이 계속 하시든 실제로 미국 국익을 위한 그 정책은 사실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야 트럼프가 돼서 이거 다 없애버린대 하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언제든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9, 10월 달에 도망가 계시다가 11월 초에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전에 저는 이미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는데 그 가격 조정이 35에서 한 40%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사자. 네, 깔끔하게 저희가 넘버스 장세라고 해서 상반기에 뜨거웠던 수출 sek터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봤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럼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밸류업이 남았어요. 아, 네. 1분기에 정말 처음 이슈화되고 뜨거웠다가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쉬었단 말이죠. 이제 하반기 시작과 함께 금융주들이 뭐 트럼프 이슈도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데 이 밸류업 쪽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밸류업의 첫 조치가 나왔을 때는 아주 실망스러웠죠.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잘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근데 왜 자율적으로 왜 안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다 나왔어요. 과도한 상속세부터. 그런데 7월 3일자에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 들어갔습니다.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도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 할증되는 부분. 지금 상속세가 50%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가 상속할 때는 거기다가 또 20% 할증이 붙어요. 6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좀 차려서 일자리 창출해줘 하면서 온갖 세제 혜택 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들 분들 존경을 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기업이 커지면 이게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체제주주가 그걸 상속을 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되게 높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내는데 거기다가 또 20%를 더 아니 무슨 징벌적인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20%도 지금 없애겠다 나오고 7월 말자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잔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상법 제 382조 3항에 있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잖아요. 근데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선진국은 다 주주가치 극대화예요. 그거는 교과서에 적혀 있는 아주 정말 스탠다드가 주주가치 극대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사는 기업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밸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주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올리겠다는 건데 이걸 올리려면 무조건 이 징벌적인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주주 가치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금 382조에 넣자라고 금감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이번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382조가 개정이 돼서 주주 가치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PER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10배예요. 예. 일본 15배. 글로벌 평균이 17.7배인데 이게 15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3천에다가 1,500도 하시면 돼요. 예, 꿈의 숫자 4,400, 4,300 바로 갑니다. 예,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런 걸 반대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분리과세 만약에 상법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 중에 그러면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를 볼 기업은 뭔가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주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엄청난 배당 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강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밸류업이 서서히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단계가 높아지면서 밸류업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뭐 100%다 믿지는 않지만 예, 그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 건 아니거든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 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왜 샀을까? 이 밸류업이 되면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알박기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았으면 미래에서 와서 알았으면 다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1992년도에 자본시장 개방했을 때 그때 PER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퍼 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막 사가지고 떼돈을 벌어줬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걔네들이 분석한 리포트도 다 읽어봤었는데 밸류업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한마디로 강남이 개발되고 잠실이 개발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발 스토리를 보고 야 알박기 해야 되겠네 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밸류업을 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의 밸류업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애석하네요. 예, 네. 애석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질 국민연금이 알박기를 하셔야죠, 미리. 근데 국민연금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밸류업은 분명히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조치이고 그게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3년 전에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질 때 네. 우리나라 주식 너무 쌉니다. 한 10년 투자를 할 생각으로 주식 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싼 이유가 주주 가치를 생각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근데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서 계속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같은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미국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냐고요. 그런데 그걸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PBR 딱 1배잖아요. 2,800이면 딱 1배예요. 야,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제가 PBR 0.9배 밑에서는 뭐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아직까지 위로 포텐셜이 많이 남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상반기도 그랬고 어찌 보면 빠른 이 극강의 순환매 속에서 하루하루 좀 멘탈도 털리시고 속된 말로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각 섹터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전달받은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저도 열심히 청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 크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귀한 얘기 전달받았습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